네,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패널 모시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손수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손 변호사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약 한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네. 좀 어떤 조사를 좀 받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 굉장히 많은 혐의점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저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예상컨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진술이 가장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예. 이런 뇌물 관련된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좀 사실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뇌물죄가 아닌 다른 부분부터 지금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하지만 그 검찰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사의 기법이나 전략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그 검사가 교대로 이제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질문한 그런 범위도 사실은 그때 순서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것을 바꿔서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뭐 정해진 것대로 쭉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협조적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혹시 일부 시인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검찰의 구체적인 조사 전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에서 한 9시 15분쯤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뭐 좀 늦어서 좀 한참 기다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검찰청사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또 예고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뭔가 모종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토라인에서 뭔가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언급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보여줬던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메시지가 사실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히 이제 무엇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들을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가 있을 거로 예측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탄핵 선고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빌어갖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짧은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를 여지까지 부인해 왔던 것처럼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아마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는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지난번 탄핵 선고 이후에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민경욱 의원을 빌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추후에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목소리보다는 주변인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전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로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메시지만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의상에서도 좀 볼 수 있듯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형식의 이미지로서 뭐 그렇습니다.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의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경제 활성화 복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신조를 탄생시킬 정도로 네. 의상이 갖고 있는 함의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더군다나 오늘 이 검찰청사로 입고 나왔던 옷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섰을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한 옷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도 이제 거의 그 무건을 수행하면서 헌재의 최종적인 선고를 어찌 보면 불복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충분할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같은 옷을 입은 분을 인해 갖고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 그때 민경욱 의원이 얘기했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를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약간 좀 달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1997년부터 한 4년 동안 미국의 국무 장관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때는 해살 문양에 브로치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친 협상 상대를 만났을 때는 상당히 다른 브로치를 달거든요. 강렬한 인상이요. 예를 들면 김정일을 만났을 때는 첫날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 브로치를 달아요. 예. 그 다음에는 진실되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 이튿날에는 심장을 상징하는 브로치를 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를 만날 때는 미국의 상징 동물인 독수리를 달면서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상대방이 기분 나쁠 때는
벌 네. 또는 정갈 이런 네네. 것들을 이 브로치를 달고 오면서 오늘은 공격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들린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로치로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그다음에 몸짓이나 표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경우는 표정 외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적은 없다. 그리고 옷 자체가 항상 옷깃을 세운 차이나 칼라이거나 네. 군복에 유사한 이런 옷들을 지속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옷으로의 변화들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남색 코트를 입고 나온 부분을 예. 의미 있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그렇죠. 때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는 예, 일부 언론들은 퇴거할 때의 예. 옷이다. 그래서 불복을 상징한다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예. 박근혜 대통령 의상 스타일리스트의 촌스러움 예. 그 정도로 평하면 모를까. 여기에 메시지를 담았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마음이 두렵고 거북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죄송과 사과, 사죄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는데 송구스럽다라는 표현들은 말 그대로 한자어로서 마음이 두렵고 거북한 느낌이다. 이기 때문에 이 송구스럽다라는 것은 사과나 잘못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을 볼 수 없다. 예. 그다음에 국민께라는 대상은 있는데 네. 무엇을이라고 아까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서 무엇이 그러면 송구스럽냐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네. 그리고 하나마나한 이야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어제 변호인단이 오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화합, 통합, 승복. 요 정도의 메시지는 나오고 그다음에 자신으로 인해서 희생했던 3명과 이후에 계속되는 불상사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경계와 그다음에 애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른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애도의 표현이나 승복의 표현이나 그다음에 국민 통합과 화합의 표현들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불복이다, 네. 억울하다, 그렇군요. 역겹다 예. 이런 메시지로 해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의상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서 찾으셨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동 사저에서 이제 검찰 출석할 때 상황 되돌아보면요. 청와대 경호 차량이 동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탄핵되었어도 일정 기간 경호가 유지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든지 비서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은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사항들, 이런 보안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은 경호와 보안에 대한 그런 조치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오늘 있었던 경호상의 조치에도 청와대 경호팀의 차량을 이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의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과한 의정과 경호가 과연 필요하냐라고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네. 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대한 신변 처우에 대한 문제들을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호관으로서 지금 나름대로의 직급을 변경하긴 했으나 예. 이영선 전 행정관이 경호관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한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실질적인 보좌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예.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호상의 예우 등등을 보다 합법적이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기 위해서는 혹시나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긴 지금 합니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 분명히 의혹의 한 축에 또 그럼요. 맡고 네. 있기 때문에요. 근데 또 궁금한 건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사실은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만약에 불편했다면 굳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부러 이제 문 앞을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 보는 앞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특별히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손 정도 흔들고 딱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히 메시지는 안 했지만 굳이 그랬다는 건 어떤 또 그 부분 또 해석해 볼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거하고 있는 삼성동 근처에 네. 운집해 있는 지지자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꺾이고 침몰할 수 있는 마음들을 되잡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그 외에는 철저하게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검찰 조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고쳐 세우는 예. 그러한 의미 아니겠냐. 유일하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과 최소한의 스치면서도의 이 접촉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예. 자기 스스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한 그런 의미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양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계속해서 그 동안의 그 혐의에 이렇게 부인하던 기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만약에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 뭐 시인하기로 전략을 세웠거나 네. 아니면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네. 오늘 그냥 들어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그 파면된 후에 그 자택으로 돌아가면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 승복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쭉 이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오늘도 전면적인 부인을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검찰의 그 날카로운 추궁에 대해서 끝까지 그 부인하는 그런 네.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엮인 것이다 등등의 어떤 그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검찰은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네. 만약에 기소된다고 한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법원에서 법관도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또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검찰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자, 이 증거를 보시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이 녹취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같이 보고 났는데도 계속 그런 주장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 등등의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답변 내용이 다 조서에 기재가 되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네, 네. 또한 기타 지금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여러 사람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정호성 전 비서관 이야기만 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은 뭐 여러 가지 진술과 증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첩이 존재합니다. 네. 이 업무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적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말한 것에 더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잘 듣고 있느냐, 지금 적고 있는 것이 맞느냐 등등의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그대로 녹음됐거든요. 네. 이러한 녹음도 그대로 모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안종범 전 수석이 잘못 적은 것이다. 이렇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네네. 그 전에 여러 명의 변호사와 함께 여러 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네. 과연 어떤 전략을 내세웠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저로서는 사실 맞다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뭐 전면적으로 모든 게 통치행위였다, 선이었다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도대체 오늘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나중에 결과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키워드 4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이 또 첫 4개를 번째 뽑아내셨군요. 네. 통치행위, 네. 두 번째 선의, 네. 세 번째 남탓, 네 번째 기억이 안 난다. 아, 네. 요 4개로 일관되게 자신을 변호할 거다. 예. 그 측면을 하나 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들었던 정호성의 핸드폰 9개 중에 12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12개의 녹음 파일은 네. 거의 공개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예. 검찰로 넘어가면서 세 차례의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네. 거의 정호성의 녹음 파일은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개가 안 된 부분들은 상당히 난 의도적이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확고하게 얽어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이제 예.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6건의 안종범 실록이라고 그러죠. 안종범 실록. 예. 이 또한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남 탓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안종범 실록이 아니라 안종범 저 소설이다 또는 에세이다 수필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떠넘기면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흔적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소설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매도를 하는 그 같은 형식으로 논리의 취할 거다. 맥락 속에 있을 거다. 아. 저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검사가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신문하는데요. 이제 네. 피의자 신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요. 검찰이 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을 처음부터 뭐 제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 후반부에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그 검찰에서 이제 그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맞습니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라든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을 유도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예.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지난번에 아까는 그 부인하셨는데 지금 이 증거를 보면은 지금 부인한 취지와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오늘 하는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쪽으로 좀 유도해버리면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령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작성된 진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예. 법관이 읽었을 때 진술을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증을 갖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그런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오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조사에서 또 관심을 얻었던 부분이 바로 녹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피의자기 때문에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녹음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오늘 먼저 물어봤다고 해요. 네. 동의하시느냐. 그런데 동의를 안 한다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애당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동의와 부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부동의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일반 피의자들과 다르게 나름대로 예우를 갖췄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첫 번째 차원은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 속에서 입을 끝내 다물고 있었던 상황에서 말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유도하기 시작하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히려 변호인들이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들을 꺼내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을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이야기들을 제대로 털어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영상 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녹음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오히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더 이끌어낸 것이 유용하다라고 판단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적합한 결과 아마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형태로서 나름의 접합점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예.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 사전에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대통령 당시에 그 대면 조사를 네네. 시도함에 있어서 결국 무산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영상 녹화를 특검은 강행하려고 했고 이거를 그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안 된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영상 녹화가 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다른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영상 녹화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예, 따라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동의 여부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동의가 이제 그 거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부동의나 거부나 효과는 똑같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찌되었든 지금 영상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사전에 이 정도는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갑자기 그 검사가 예. 영상 녹화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사전에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김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뭐 녹화 안 하면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혐의를 좀 인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뭐 하지만 지금 그 특검에서 특히나 영상 녹화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고 예. 또 그런 갈등 사항이 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 그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약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가 네. 이번에 검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예. 어떻게 이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답변을 이제 이끌어낼 것이냐. 예.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과제가 될 테고요. 예. 또한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판결이 선고되어야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군다나 국민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이제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 뭐 반성하거나 이런 태도도 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단순한 예의나 존중을 넘어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만한 부분을 한다면 국민 여론은 급격히 더 안 좋아질 테고요. 네, 네, 또한 네. 구속 수사를 이제 뭐 바라는 여론이 바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구속 수사를 바라는 여론도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검찰이 알면서도 이게 갑작스럽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녹화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진행 안 하고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즉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본다면은 사전에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고 또한 영상 녹화 안 할 테니 뭐 그 날짜에 정말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서로 이제 물밑 조율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물밑 조율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차질 없이 뭐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나름의 그런 그 교섭일 테기 때문에 예, 예.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절차적인 논란을 다 넘어서 네. 나중에 과연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기소를 결국 할 텐데요. 기소했을 때 유죄 판결의 증거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 양 의원님 말씀하신 기에 남 탓하고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부정하고 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구속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어느 정도 뭐 전혀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뭐 검찰이 자료를 갖다 대면은 마냥 부인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자, 한 3일 정도, 네.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변호인들하고 작전 회의를 했어요. 예. 6시간이면 뭐 우리가 3, 6, 18, 18시간, 뭐 많이 해봐봐야 24시간 정도인데 혐의가 13가지입니다. 그 혐의 한 개씩 해도 13시간이거든요. 즉, 현재 혐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13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치면 네. 어떤 전술이나 작전 회의는 없었다. 현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를 가지고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이 끝났다. 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점에 있어서 한 개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이후에 뒤로 가가지고 수습이 안 돼요. 줄줄이 둑이 무너지는군요.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관되게 그 부인 전략을 짤 건데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치행위다. 모호한 거는 통치행위다. 그렇지 않으면 남 탓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했는데 그 결과가 최순실이 그렇게 해먹는지 몰랐다. 왜냐면 부인과 선의를 계속 오갈 수밖에 없고 하나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것까지 엮어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혐의도 시인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법정 선동이나 네. 장외 선동을 했던 이유가 뭘까?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서 네. 법리 논쟁 자체가 무색하고 무의미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리 논쟁으로 치고 갈 엄두가 안 났다라는 네. 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빵빵했던 짱짱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들이
무너졌던 그리고 실제 법리 논쟁 제대로 한 번도 못했던 이 사건을 놓고 현재 검찰에서 치열한 그 창가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리 논쟁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일방적으로 그 찌르는 창과 그다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방패다. 그리고 방패 자체가 얼마만큼 덜 아프게 덜 맞느냐 네. 의 수준이지 막아내느냐 그다음에 팽팽하게 대결하느냐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그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12시 5분에 박 전 대통령의 오전 조사가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요. 9시 35분쯤에 조사가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 3시간 좀 못 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송 변호사님 그 네. 이후에 이제 조사 일정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오늘 굉장히 많은 혐의점을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경우를 좀 볼 텐데요. 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두 개의 혐의를 조사한 경우에도 처음에 검찰 가서 누구인지 확인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조사 시작하면은 서너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예. 네. 또 하루 종일 진짜 혐의점 하나 가지고도 조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가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하루 만에 다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일 텐데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뭔가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맞죠? 어떻게 된 겁니까? 등등을 하나하나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해도 네. 사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해도 다 끝이 안 날 정도입니다, 사실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도지만 약 3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약간 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오전에 3시간을 투입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그 상세하게 뭔가 반박 논리를 펴고 그렇지 않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한다면 속도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 네. 또한 설령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증거가 될 테고요. 오늘 판결이 선고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피의자 신문입니다. 예. 또 피의자 신문을 내서 그 신문 조서를 남기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에 넘어가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고요. 예.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뭔가 결과가 확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든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게 그 검찰 조사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앞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최순실 씨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텐데 네. 물론 이제 1차 특수본 당시에 조사 기록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변호인들도 대충 파악이 됐을 텐데 특검에서 추가로 이렇게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서는 많이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한 뭐 5가지 혐의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다 다시 특수본으로 넘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엄청난 부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검찰로서도 오히려 부담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특검의 30일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서 검찰이 수사 상황을 바라볼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들이 특검과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예. 특검이 지난 2월 말로 이제 기소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이 마무리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벌써 3월 오늘이 20일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특검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유지는 특검이 특검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이뤄내지 못하고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밝히지 못해서 명확한 기소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 재판 결과가 오히려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나머지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네. 굉장히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특검이 굉장히 어렵고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만 검찰에 다 넘겼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마지막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던 부분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유 관계 네네. 그리고 더 나가서 처음에 알아보겠다고 했던 게 최태민 씨부터 시작돼 있던 이런 경제 공동체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지만 이것들은 결국 손에 대지 못하고 수사 결과 발표에 넣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를 결국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 공유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라고 하는 여론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찰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네. 결국 모든 것들을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우선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발부가 되겠냐. 이 부분이 또 관점이거든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그러면 받은 사람이 없으면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즉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쟁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 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정호성의 녹취 파일과 안종범의 56건의 그 수첩인데 그거는 정말 명백한 증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전 문화부 차관을 했고 체육계 황태자라고 불렸던 김종 전 차관, 그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현재 들어가서 수많은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다음에 최태원 SK 회장도 그 계속해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증거와 진술의 정언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그럼 구속할 것이냐만 남았다. 네. 자,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구속할까? 자, 그 구속 시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무슨 이야기냐면 13가지의 혐의를 오늘 다 물어봤다 하면 오늘 구속이고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자기 변호와 해명을 해오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2차 소환 조사 이후에 13가지 혐의를 다 조사한 이후에 구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그리고 오늘 그 수사한 내용만 갖고도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네. 구속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수사할 것이냐, 요 판단이 검찰에게 남았는데 예. 대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1차, 2차 소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검찰은. 그렇다면 현재 오늘까지 조사됐던 13개 중에 뭐 5개든 2개든 1개든 명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고 그걸 가지고 구속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예.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되는 예. 설왕설래들 속에서 불구속 이 수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받아들인다라면 이 파장은 이후에 교육계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보는 거죠. 손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재소환도 그렇고 네.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여론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분석은 두 분 전문가께서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좀 법적인 부분만 아주 좀 건조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재소환 관련해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체 13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오늘 마무리가 다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번 사건에서 이번 국면에서 심야 조사, 철야 조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최근에는 인권 유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밤이 깊은 시간에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피의자에게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귀가했다가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쭉 할까요? 라고 네.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동의서를 정말 서면으로 받습니다. 한 네. 장짜리에서 서명을 받고 문제가 없다, 강압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긴 다음에 이제 그 야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아마도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지만 이거 역시 만약에 밤이 깊어간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와서 하시죠. 라고 한다면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긴급 체포죠. 긴급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네. 다음에 이제 48시간 내에 이제 다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긴급 체포할 만한 명분이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네.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가능성은 긴급 있는 거지만. 체포의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는 상황인 것 요건은 같아요. 충족하지만. 다만 긴급 체포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는 제가 뭐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예. 차례 재소환하는 것도 부담이고 구속 판단하는 것도 부담이고 네. 둘 중에 뭐가 더 부담일까요? 글쎄요. 저 입장에서는 아마 재소환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뭐 밤을 새서라도 한 번의 조사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예. 검찰도 비슷한 입장을 아마 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13가지 혐의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질문도 많겠으나 네. 사실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진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에 대한 똑같은 논조와 여지까지 해왔던 메시지를 그대로 준다라면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관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뭐 오늘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상황에서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검찰로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고요. 네. 오늘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혐의들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밝힐지는 모르겠으나 예. 현재까지 왔던 기조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혐의들을 부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육성이 담겨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그렇겠죠. 녹취록 파일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려고 할 건데 그 사실관계를 넘어서 여기에 대한 의도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 이것들은 내가 뭐 사익을 추구하거나 뭔가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통칭이 일환이었다라고 좀 피해가려고 하는 법적 논리 다툼을 할 확률이 크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핵심 여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뇌물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법리 다툼에 대한 여부 때문에 결국은 저는 검찰도 법원으로 넘기되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 과정 속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구속 가능성을 지금 두 분께서 점쳐주셨는데요. 저는 또 좀 법 전문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법원은 이제 이거는 법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준용이 됩니다. 예. 수사기관 검사에게도 예. 이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구속 사유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네네. 또는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이 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조항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네네. 뭐 이재용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기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인데요. 그렇죠. 이 소명이라는 게 또 법률 용어긴 합니다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증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네. 입증과 소명이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단계가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려면은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숫자로 표현하기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거의 99% 이상의 확신을 가져야만 유죄 네.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증명입니다.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보다는 단계가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굳이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99보다는 훨씬 낮은 단계가 네, 되는 네, 것이죠. 네. 그 정도만 돼도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서 구속이 된 다음에 나중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 선고되는 경우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이 정도로 증명보다는 소명은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 즉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뇌물을 받은 것으로 만약에 검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네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도주나 주거 부정은 이제 인정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증거 인멸은 우려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네. 이것도 물론 영장 담당 판사가 엄격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아예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무하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부인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의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사실상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예. 일단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야만 범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혐의 사실만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은 1억 원 이상의 그런 뇌물만 수수하거나 또는 약속을 받았거나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약속만 받아도 1억 원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이런 약속한 액수를까지 포함해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을 만약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다 두루두루 고려할 것이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의 흐름 또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등등도 참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서 오늘 오전 9시 15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를 출발해서 검찰에 도착을 했고요. 검찰청사 도착했고 조금 전에 오전 조사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시간 40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는데 지금 아마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검찰에서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했을 때 모습으로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요. 사실 오늘도 역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출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조금 궁금했던 건 사실은 자택에 처음에 이제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서 돌아올 때 그 앞에 서서 기다렸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든지 전직 청와대 같은 보좌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도 좀 놀랐던 부분들이 청와대 전직 비서실장들이 거의 다 나와갖고 사실 도열하다시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네. 친박계 의원들 일각에서는 사저 정치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저 지지자들을 향해서 간단한 목례, 손인사 정도만 하면서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아마 새벽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혹은 친박계 정치인들이 일부 나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기업 총수도 마찬가지고 과거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뒤이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뜻의 의미를 담아갖고서는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그나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하는 지지자 측과 그리고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측 간의 갈등들 때문에 혹시나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건데 예, 예. 현재까지는 폭력적인 상황이 없어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도 저는 지난 주말에도 그 박사모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정관용 회장이 이제 집회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거친 언사들을 표현하긴 네네. 했거든요. 아주 만약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반대 시위자들의 격렬한 저항들이 더 거세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대목도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 10분 후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청사 주변에서는 집회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아직까지도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미 승복의 의사와 국민 통합의 의사와 그다음에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 정도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그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애도와 사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승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러한 이 장애 논란들이 계속되고 실질적인 우려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 헌재 장례식을 대구에서 하면서 실제 대폭 힘이 빠져버린 게 탄핵 반대 집회라고 예. 봅니다. 실제
SBS 3월 14일 날 여론조사를 보면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85.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국민들 중에 68.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콘크리트 지지층 30에서 40%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극소수만 남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크게 사회적 문제로 성장할 가능성은 적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 수사 부분도 국민의 68.4%가 즉각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국민적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읽고 가는 것 같고요. 김순환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운 구속 수사 결정이었을 텐데 생각밖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여론에 있어서 장애 여론전 자체는 검찰의 결정에 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요. 사실 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에 출석할 때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3번째 검찰청사에 서게 되는 거고 또 4번째 소환이고 그렇긴 하죠.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 나에게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면목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 앞에 선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참 앞서도 그런 비슷한 평가를 드렸지만 송구하다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직접적인 사과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잘못의 시인과 모호한 사과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송구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준비된 단어다. 그래서 목적어도 없고 그리고 대상도 불명확하다. 지난번에는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셨던 국민들에게라는 앞에 국민들의 범위가 정해졌었죠. 삼성동 자택에 들어갈 때 민경욱 의원이 대신 읽었던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의 굳이 좀 진전된 메시지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께 송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송구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대상이 확장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미나 법정에 있어서의 이 법률적 의미가 존재하냐 할 때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른 건 저 정도인데 저 정도 자체가 힘을 받고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 때문에 희생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이 3가지가 담긴 메시지였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최소한의 어른으로서의 모습들과 의연한 모습들로 국민들이 동정심이라도 발생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여론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라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난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치적인 부분까지 아울러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이제 모든 국민은 사실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요. 그러한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찾아내는 의무를 이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세금으로 조성된 그런 급여를 받는 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검사가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직업법관이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그 전 단계에서 자백을 할지 또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이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지 여부는 당연히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그런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단 접어두고 그는 제쳐두고요. 일단 그 한 명의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자면은 오늘 법적인 부분에서 일단 검찰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들어보자. 예. 또한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로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지 뭐 질문할지 한번 들어보자.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는 오늘 뭐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 최수진 씨와 너무 가깝게 지낸 것에 대해서 뭐 사과드립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공직자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만한 발언을 할 수는 없었겠죠. 예, 또한 예. 하지 않는 것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에서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가 조사하면서 얼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입을 떼지 못할 정도로 결국은 그 몰아갈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여부인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오전 조사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제 추궁을 할 그런 그 오후 또는 저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조사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뭐 적적인 해명만 강조한 것이 과연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혐의에 뭐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조금은 보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적 정서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로 파면당하던 그날 예. 헌재 최종적인 결과에 승복하고 정말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국가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감정을 가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저로 돌아가던 날 민경욱 그 의원이 냈던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예, 예.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결국은 그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것은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본인이 헌법재판소로부터는 파면 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기했던 특검이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이 기소했던 부분들로부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소로부터는 파면을 당했지만 그와 같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으로서의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진 않았다라는 정치적인 재개 가능성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네. 오늘 있는 수사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의 과정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할 수 있겠으나 예. 본인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할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조력을 계속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검찰 출석하기 전에 여러 변호사들 두 분 그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2일 이후에 4차례 만났다고 하고요. 정장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요 정도만 만나고도 이야기가 충분한가요? 이제 얘가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손범규 변호사가 나왔었는데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도 계속 소통 문제 얘기 나왔던 거가 맥락이 같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직접 사람 만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이제 그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아무리 실력이 좋고 뛰어나고 유능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네네. 본인의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변호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의뢰인의 눈동자도 봐야 됩니다. 또 의뢰인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실이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전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한 공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의뢰인이지만 변호사에게도 정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못 믿으면 검사님도 못 믿습니다. 판사님은 더더욱 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진실을 끌어내고 그런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다음에 네.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물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네. 뭐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먼저 밝힐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먼저 드러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그 전략을 수립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전화로만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 아주 긴밀한, 아주 그 성과가 좋은, 효율적인 그런 그 전략 수립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예. 또 하나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 유영하 변호사, 또 정장현 변호사 등등의 그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네. 뭐 중량감이 떨어진다. 또는 이렇게 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그런 그 특수통 검사들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지적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직접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대신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한 또 이 부분은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네. 단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앉아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기소된 후에 재판에서 활용하거나 네. 또는 추가 소환 조사 시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게 사실 선임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어떤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경력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증이 있습니다. 이 물증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느냐인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고 정말 설령 조금 전까지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다가 바로 이제 그 퇴임한 그런 그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맡는다 하더라도 예. 마땅한 대응책이 사실은 뚜렷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전 비서관도 대통령으로부터 문서를 유출하라는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네. 또한 또 안종범 전 수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업체에게 요구를 했다, 강요했다, 또 전경련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영표 전 장관도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안다면 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은 다 이제 그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전달을 했겠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법리 구성 또는 끝까지 부인하면 괜찮습니다. 탄핵 심판 때도 저희가 기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런 게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호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상황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조사에서 좀 중점이 되는 부분이 뇌물죄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SK 최태원 회장도 또 검찰에 소환이 되고 롯데 면세점 관련해서도 또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뇌물죄 입증에 좀 유의미한 증거가 될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을 안 할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번 소환하지는 않을 거로 아마 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뇌물죄에 대한 기타 여부와 같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했을 거로 보이고요. 꽤 오랜 기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수사를 확장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거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삼성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으나 삼성과 달리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단서 몇 가지를 잡아낸 거는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이라든지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무슨 큰 은혜를 입었다라든가 예. 아니면은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면회 과정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라는 이렇게 좀 모호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사면에 대한 대가성으로 결국은 기금을 출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명확하게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수사를 해놓고 증거를 넘겼기 때문에 이거를 부여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이 풀지 못한 세 가지 숙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세 번째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엮어놓은 상황 속에서 재벌 기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사전에 이뤘던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과연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특검이 확보하지 못했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혐의 입증의 여부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을 특검이 하지 못했던 걸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짧은 시간 안에 수집하기는 어려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기업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집중해서 검찰이 굉장히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아직까지 전혀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는 또 다른 한 축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겠죠. 예. 따라서 지금 뭐 세간의 여론들로부터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재임 시절의 검찰과의 연관성 속에 있는 내 식구도 얼마든지 정말 검찰 조직의 회생을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오히려 이쪽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에 관심을 돌리려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의 여론의 지적이 있는데 그러지를 않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그 소환 날짜 정해놓은 뒤에 줄줄이 저렇게 이렇게 기업인들 부른 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압박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네. 한 번에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나. 충분히 사전에 많은 정언과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정권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면 예. 기본적으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이 기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소 독점주의가 깨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또 많은 공약 속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수사권 문제도 이제는 경찰에게 다 넘겨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검찰 조직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분산되고 쪼개질 위험성이 있다. 네. 그런데 자 쪼개진다 하더라도 최소 방어의 의무가 김순환 검찰총장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검찰의 위세와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 강한 자기 의무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검찰의 위상과 조직 자체가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 있다. 예. 그렇다면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7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끝나고 나서. 네. 그러면 검찰은 특검보다 잘했냐 못했냐라는 여론조사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검보다 잘해야 되는 이 필연적 이유들이 서너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검찰의 이미지와 이후에 등장할 조직의 축소와 권한의 위축이라는 그 영역들을 한꺼번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단호하고 명백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처해진 상황은 말 그대로 기본과 원칙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정치적 판단에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런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이 세간의 여론들에 대해서 특히나 특검 때문에 굉장히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특검의 공소유지 과정에 따라서 재판은 재판대로 특검의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결국 삼성의 뇌물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네. 결국은 그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애당초 봤을 때는 삼성과 대기업들을 현 정권에 의한 피해자로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봤지만 특검에서는 이걸 뇌물죄로 가져간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제2기 특수본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어떻게 이 죄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봤을 때 예. 저는 제가 검찰 조직에 있는 내부자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봐요. 네. 혹시나 이게 뇌물죄로 입증하기에는 기소하기에는 굉장히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적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검찰이 좀 저는 유념했으면 좋겠는 건 앞서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검찰의 법과 원칙에 기반한 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따라서 뇌물죄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가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혹시나 여론이 모두가 다 구속을 원한다라고 하고 여론이 이거는 무조건 뇌물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되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뇌물죄에 대한 혐의로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1심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판결이 나오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 사회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통합의 관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건 헌법소의 의지를 저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예. 과거와 절연한 채로 더 이상 보수 진보에 관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의 관점을 제시했다라면 검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고려하겠지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법과 예. 원칙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됐을 때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어떻게 갖춰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들 했습니다. 신문 조사를 할 때도 뭐 박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지 피의자라고 부를지 뭐 이 부분도 그랬고 사실 뭐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과거에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에 떠올리는 장면이 교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특조위 조사할 때 이용주 의원이었죠. 네.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조윤선 장관에게 10번, 20번 되물어서 이렇게 답을 찾아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박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함에 있어서 예. 뭐 질문하는 뭐 방식이야 본인이 택해서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청문회 장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그 장관에게 했던 그런 식의 호통을 치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혹시 비슷한 게 좀 아니 떠올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이제 그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예. 호통치거나 그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요. 네. 게다가 더군다나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을 넘어서 예우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모든 피의자에게 호통치고 욕설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자백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강압 수사에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답을 하지 않는다 또는 네. 묵묵부답이다. 뭐 원하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조사하는 검사가 그런 그 원성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끝까지 그런 그 원하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 또는 아예 진술하지 않는다 해당 네.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뭐 묵묵부답이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고요. 네. 뭐 말줄임표를 찍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럼 진술하지 않았음이라고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소 여부 할 때 기소 여부 결정할 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예. 추후에 증거로 제출되면 법관이 이제 그 유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뭐 끝까지 뭐 답을 얻어내겠다. 이거는 현재의 그런 그 검찰 입장에서는 뭐 네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예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우 차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또 누구에게나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네. 간혹 약간 좀 거친 그런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이제 그 법적인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그 현재로서는 그 검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가 예우인데요. 네. 이제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들이 소환돼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또 대검 중수부가 실제로 수사를 이제 그 진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검 중수부가 이미 해체된 상태였고요. 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지검장이 이제 본부장으로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조사받는 그런 그 장소도 대검 청사가 아니라 중앙지검 청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수부장이 직접 전직 대통령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수사 전에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가 진행이 됐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를 지금 직접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 담당자인 책임자인 이영렬 그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아서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그 노승권 이제 차장검사가 했다고 하는데요. 네. 들려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게 그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격식을 좀 이렇게 약간 낮췄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검찰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예. 기존의 그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그런 예우와는 약간 다른 그런 새로운 형식의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다르게 예, 구분하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그런 예,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고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오늘 검사가 이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존 기조가 일반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거는 좀 다른 형태의 조사가 되긴 하겠군요. 네. 예. 자, 지금 정치권은 대선 전국인데요. 만약 오늘 이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만약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따라서 또 대선 판도도 어떻게 달라질 거라 보십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이 뭐 구속이 됐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고 예. 구속이 안 됐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고라는 평가들을 많이 써내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속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면 앞서도 제가 소개했던 그 여론조사를 봐도 85% 이상의 헌재 결정이 잘 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의 68.4%가 즉각 구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국민의 여론은 탄탄하게 현재 검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측면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즉각 구속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세대별로 보면 50대까지는 찬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정도를 보면 한 60% 정도가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0대도 40% 가까이가 즉각 구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대가 60대 이상이라고 봤을 때 예, 예. 이미 40%에 가까운 국민들이 즉각 구속 수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은 실제 현재의 대선 그 판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질 만큼의 여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네. 그다음에 연약하거나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실상 굳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냉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 유불리와 구속 수사의 상관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조사와 대선 판도의 영향. 뭐 조기 대선이 워낙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한 변수의 과정들은 거의 다 제거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부들에 대한 촉각을 좀 많이 곤두세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현재 뭐 자유한국당의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지사만 하더라도 애당초에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본인이 대권에 출마할 의지를 피력했을 때는 양박이라는 신조를 써가면서 친박과의 결연한 단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네. 최근 있는 경선 과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애들로 몇몇 사람을 제외한 친박계 의원들을 다시 좀 감싸는 모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사실이고 네.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김진태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친박계 의원 중에 가장 강성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김진태 의원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은 고시를 다 안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수위를 잇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순간 일부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급속하게 좀 결집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다만 그것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의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의 일부의 변수로 작용은 되겠으나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전체판을 흔들 만한 큰 변수로 적용되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친박의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이제 극렬한 지지자들이 행동이 크면 클수록 집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